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40만 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치료 명령도 내렸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무허가 축사 10곳 중 8곳은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83.6%에 이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카페인의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카페에서 파는 커피에도 카페인 함량이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페나 제과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일 경우 총 카페인 함량과 주의사항, 고카페인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7일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10 공개 행사를 엽니다. 삼성전자는 8월 7일 오후 4시 미국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갤럭시 노트 10에 처음 적용되는 인피니티 제로 디스플레이와 함께 S펜을 활용한 새로운 카메라 기능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장기 분할 상환, 상환유예, 금리 인하 등을 적용해주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취약 채무자 특별 감면 제도와 주담대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값은 1.85%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은 경남 김해시가 6.58%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김천시가 5.76%, 충북 충주시가 5.67% 등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값이 5.65% 떨어지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1.67% 떨어져 6년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에 구름 많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일라디오 6시 뉴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2부 문 열었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아울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야3당 대표들이 모였는데요. 선거제도 개혁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완수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이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관련해서 4시에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방금 전까지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석상에서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요? 오늘 그거는 당내 문제에 관해서 회의가 있었고요. 예, 오전 예. 11시에 3당 대표 회동은 이제 기자회견은 이제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 하는 위기감에 에서 3당이 사실 선거제 개혁이 신속 처리 절차에 태워진 것은 사실 야 3당의 작년에 단식 투쟁, 장외 투쟁 등등의 그 연장선에서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든 이걸 막아보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저항에 막혀서 자칫하면 선거제 개혁이 실종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하는 그런 공동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정계 특위, 사교 특위 둘 중에 하나 위원장 자리를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기에 동의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 나경원 대표가 그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연동형 비례제를 막겠다. 결사항전, 결사저항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선거구제로 다음 총선을 치르겠다. 그렇죠. 이런 의지 지금 때문에. 이대로가 좋다 이거죠. 지금 이대로는 제1당과 제2당이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지금 저희가 의심을 하는 게 네. 민주당도 선거제는 안 돼도 뭐 이대로 가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정말 국민이 원하는 획기적인 정치적 변화, 정치 개혁보다는 제밥에들 관심이 있거든요. 몇 석 더 가져간다 이 말이죠. 예. 바꾸면은 사실 몇 석씩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지금 싫다하는 난장판 양당제, 싸움판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는 거거든요. 새로운 판으로 바뀌는 건데 지금 이번 합의도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참 어이없는 합의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원내대표들끼리 3당 합의해놓고 나경원 대표가 가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추인을 못 받고 뒤집힌 거거든요. 그럼 귀책 사유는 사실 자유한국당에 있어요. 근데 추가 논의를 하면서 덜컥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하나 넘겨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3당과 합의한 것 이걸 엎으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의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 돼도 그만이다 하는 그런 속내 아니냐 그런 의심과 함께 핵심은 지금 8월 말로 지금 연장했는데 그러면 8월 말까지는 반드시 이거를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을 해야 이제 그 다음 단계 법사위로 넘어가거든요. 법사위 넘어가면 3개월은 무조건 거기 묵히게 돼 있어요. 또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뭔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90일을 허송세월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올해 안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거제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8월 말 안에는 이걸 의결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라는 게 핵심이고요. 또 이제 더더구나 거기다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준다면 이것은 뭐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제 쐐기를 박은 겁니다. 그래도 이런 의견이 있어요.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제1야당 빼고 논의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특위위원장 자리 하나를 양보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논의는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왜 위원장 자리를 주는 것이 논의하는가 하고 연동됩니까? 자, 현재 그리고요. 국회 역사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심상정 그다음에 저쪽은 이상민 의원인데요. 특위 기간이 2달 연장됐다고 해서 위원장을 바꾼 사례는 전례가 없습니다. 국회는 관례를 존중해서 운영되거든요. 그래야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2달 연장하면서 위원장을 바꿔버리는 것, 그거는 무슨 협상을 이렇게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 근데 말이죠. 야3당 대표들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 말대로 선거제 개혁을 가장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개특위위원장을 한국당에게 넘겨준다면 더 이상 야3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조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게 정개특위위원장 자리를 넘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복도에서 잠깐 봤어요. 봤는데 정개특위위원장 민주당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그런 걱정은 없는데요. 이제 위원장 자리를 맡는 것을 넘어서서 확실한 의지를 밝혀달라는 건데 지금 야3당에서는 전임 홍영표 원내대표보다 이인영 대표 의지가 박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개특위는 그럼 자유한국당한테 넘기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런 합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개특위는 이제
사법개혁특위는 그다음에 법사위로 가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거든요. 예, 사개특위가 법사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신속 처리 절차에 따르면 상임위 6개월, 법사위 3개월, 본회의 2개월, 그래서 네. 모두 11개월 뒤에는 자동 표결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4월 30일 날, 4월 말일 날 신속 처리 지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은 내년으로 훌쩍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줄여야 되거든요. 네네. 줄여야 되는데 이 사법개혁특위는 법사위 3개월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치개혁특위가 보조를 맞추려면 네. 아까 설명하신 대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검경수사권 순차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이렇게 표결 처리를 하려면 예. 8월 말까지는 이 선거제부터 먼저 의결이 돼야 그래야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고 네. 3개월 지나고 연말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 거죠. 예. 임종호님께서 방금 문자를 보내셨는데 요즘 민주당 협상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당이 백기투항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글 남기셨네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개특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간다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 사법개혁 관련한 법안들, 이 법안의 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물론 이제 판단하십니까? 험난하죠. 네. 지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데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자유한국당은 거의 지금 뭐 국회에 더 이상 거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근데 정말로 개혁 의지가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촛불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데 촛불 시민들이 뭘 원했습니까? 개혁을 원했잖아요. 개혁 중에서도 정치 개혁이 핵심입니다. 우선순위의 1번이에요. 최고의 이 시대의 개혁인데 그 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판권형 개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번 밝히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개헌안도 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개헌 부분은 그 원포인트 개헌이죠. 뭡니까 총리 추천제가 핵심인데요. 이 부분은 또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적용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든지 다음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이거 분명히 헌법개혁, 선거제 개혁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지금 남북 문제에 몰두하고 계십니다만 동시에 저는 대통령이 이 헌법개혁과 선거개혁에 대해서 좀 팔을 걷어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개헌 문제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거예요. 당신들 말대로 자 개헌하자 이렇게 해서 좀 큰 판을 벌여야 된다. 한반도에서 지금 크게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늘 그냥 만나기만 하면 쟁투 싸우고 하는 이런 정치판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이 다당제가 되면 이거를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양보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한 당이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지 저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3당 간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장 한 자리는 자유한국당 준다. 만약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면 들어가서 그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죠. 그래서 당내에서도 교섭단체면 당연히 가서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당내는 뭐 아무개 의원 같은 경우는 정의당하고 교섭단체를 하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는 의원이 있어서 아니 무슨 합당하는 것도 아니고 원내 전략을 같이 짜는 건데 그거를 글쎄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동영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지금 여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논점이 생겼어요. 정개특위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그 장자리가 맡겨지는 것 아니냐 이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논란과 관련한 야 3당 대표들의 기자회견 오늘 있었고요. 일단 뭐 이인영 대표가 일단 정계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맞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향후 그 상황들을 한번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는 이제 나중에 가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한나 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을 혁신의 시대로 규정하며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 미래연구원장 및 여야 5당 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오찬을 갖고 정책 공동연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5일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최초 신고자와 제보자 등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이르면 내일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관련 의혹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았던 무역전쟁 전략 물자란?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또 퀴즈부터 낼까요? 퀴즈요. 네. 일본 정부가 이것 재료를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했죠. 네. 이거. 예. 이거 도체도 아니고 예. 부도체도 아닌 이것은 무엇일까요? 2분의 1 도체.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비롯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것이 네. 핵심 산업 아닙니까? 네. 또 세계 최대 이것 제조국이기도 한데 자 이게 무엇인지 네.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샵 9730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네. 무료가 되겠습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죠.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네네.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예. 얘기하는데 그 업체들 있잖아요. 네. 아까 찾아보다 보니까 원래 일본 반도체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다가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한테 경쟁에서 지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그 도시바한테 납품 받던 거를 우리로 이렇게 바꾼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효율적으로 반도체를 만들게 되니까 네. 그 우리 그 협력 업체 일본의 그 도시바 같은 데를 납품하는 협력 업체들도 네. 갈아탄 거죠. 우리나라 업체로. 그런 질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계속 이어나가면 결국은 이제 제가 어저께 있는 레즈미러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뭐 그 현실주의자 네. 그리고 이제 뭐 네오콘의 사고 방식을 이루는 거다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자유주의자적 네. 이런 세계 질서를 볼 때 상호 의존론 이런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네네. 의존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상호 의존의 관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역이죠. 무역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무역 질서라고 하면 WTO 질서잖아요. 그 전에는 가트고 이름을 이제 WTO로 바꾼 건데 네. 여기서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니까 네. 핵심은 블록 경제 만들지 말자는 거거든요. 장벽 세워서 너하고 무역 안 해. 이러지 말고 서로 호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문을 개방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관세 장벽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에서 벌어졌었던 거에서 관세를 높게 먹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니네 물건 들어오지 마. 네. 이런 건데 그 네. 외에 또 뭐가 있냐면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비관세 장벽. 예.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쿼터제 같은 건데요. 네. 너한테는 일정 이상은 안 팔어.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에 열린 시장이면 가격에 따라서 수량이 조절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비싸게 주는 사람한테 많이 팔고 네. 이런데 그게 아니라 너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한테는 일정 정도를 팔 수 없어. 이제 우리가 이제 석유 파동 났을 때 예. 우리가 아무리 돈을 쌓아 들고 가도 쿼터에 걸려서 한국은 요만큼밖에 석유를 가져갈 수 없는 나라에 이렇게 분류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 쿼터제 같은 게 이 비관세관 이 장벽에서 정말 무서운 건데 네. 문제는 이런 비관세 장벽을 요새 가동할 때 예. 그럼 원래 안 되는 건데 이 말을 갖다 붙이면 돼요. 전략물자. 전략물자. 이건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그 WTO나 뭐 이런 관세에 따르지 않고 다른 안보나 이런 이유로 특별 관리한다. 그러면서 일본이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분리해 놓고서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나오는 거죠.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것도 보니까 예. 백색 국가로 지정된 게 노무현 정부 때더라고요. 백색 국가는 뭡니까? 그러니까 전략물자에 대해서 예. 그 허가를 하는 건데 여기서 수출을 해도 돼 안 돼도 돼 뭐 물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 관리들이 체크를 하고 네. 수출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백색 국가로 되면 네. 프리패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27개 국가에 대해서는 예. 이런 전략 물자에 대해서는 관료들이 검토 안 하고 통과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가 일종의 네. 특혜를 받았는데 네.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보복하겠다는 것은 네. 이 특혜 조치를 거두겠다. 네, 이런 그래서 얘기군요. 그래서 예. 이제 다시 검토를 해서 90일의 기간 동안 검토를 하고 관료가 이 물건이 한국으로 건너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관료가 그때 90일마다 결정을 해서 딜레이를 주겠다는 거죠. 비관세 장벽이죠. 그러면은 네. 우리한테 타격을 입힐 수 있겠다라고 네. 간주한 거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일본에서 이걸 나라를 12개 종류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백색 국가 뭐 이렇게 가나다라 순으로 이런 식으로 됐는데 12개로 했었는데 13번째 분류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리 권역 국가의 권역에서 13번째 영역으로 만들었는데 그 국가에 해당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분류하고자 13번째 영역을 해서 지금 시행령을 어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일본이 이런 식의 비관세 장벽을 우리한테 들이대겠다라는 게 네. 일회적인 건지 장기적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한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네네네. 이제 이런 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블록 경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블록 경제, 벽을 쌓아버리는, 예. 말하자면 울타리를 만들어버리는 경제. 그렇죠. 그래서 예. 자기네들끼리만. 그런데 이렇게 이 블록 경제가 만들어졌을 때의 문제는 비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 기술 우리 한국 기업도 있으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만들면 된다. 근데 문제는 그게 기술이 있어서 만드냐 안 만드냐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이 개방형 경제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다른 경쟁 업체들하고 비교해서 최적의 가격과 효율성으로 그 제품을 생산을 했던 국가라는 거죠. 네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가격에 그 물량을 확보를 못하는 거였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떨어지고 물건을 살 때 효율성과 가격 이게 아니라 그 회사의 국적이 중심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생산에 있어서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이 비효율이 극대화됐을 때 벌어졌던 게 세계 대공황이었다는 얘기죠. 세계 대공황.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결국은 개방형 경제로 가야 세계가 전쟁이 안 나고 평화롭다라는 원칙을 세웠던 건데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면요. 네. 예를 들어서 군사적으로 충돌했을 경우 그 네.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또 안게 되는 거예요. 그쵸. 한마디로.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그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호무역주의와 네. 비관세 장벽이 남발되면서 네.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출을 일본이 그래 우리도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얼핏 맞는 말 같지만 네. 전 세계적 이게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비효율을 높게 되면 그럼 어부지리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딴 데서 효율적으로 만약에 반도체 중심 국가가 일본에서 우리로 넘어왔잖아요. 예. 그러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없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유럽이요. 유럽이 19세기에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네. 지금은 패권 국가를 미국한테 넘겨준 거죠. 프랑스, 독일, 뭐 영국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싸우다가 패권 국가를 넘겨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 상호 의존성이란 걸 보고 이게 효율적 생산의 기조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네.
양국 간 정부가 네. 이거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한일 간의 관계를 따져보면은 네. 효율 또 어떤 공정무역 이 차원을 뛰어넘는 네. 감정적인 복선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문제를 간과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네. 난해한 한일 문제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략 물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정답이 뭐였습니까? 반도체죠. 반도체. 예. 네. 자, 반도체. 자,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유재일의 발키리.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네. 만나볼 텐데 제가 실로폰을 가져오겠습니다. 실로폰을. 오늘 좀 정신이 없으셨군요. 정신이 없었어요. 네. 노래 나가는 사이에 가져와야 되는데 네. 오늘 노래가 없었어요. 네. 자, 정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특산품 아닙니까? 네. 정답은 반도체. 네. 맞히셨어요. 네. 2593번 쓰시는 분 박성수님 부동액. 네, 그리고 9100번 쓰시는 분 중간도체 땡큐. 자, 그리고 김태근님 반사체. 자, 6456번 쓰시는 분 반도체입니다. 일본의 태도가 어이없네요. 우리도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6889번 쓰시는 분은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합니다. 답은 반도체. 네, 맞히셨고 자 그리고 1226번 쓰시는 분은 반도체가 아니라 도대체 1번은 왜 이러나요? 네. 네. 자, 함께해 주신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퇴근길 가장 혼잡한 시간대인데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은 작업과 사고 여파도 있습니다. 산내 부근에서 파남 쪽 4km 구간이 정체고요. 반대 통영 방향으로는 비룡분기점 부근이 작업으로 막힙니다. 수도권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일산 방향으로도 상일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 나서 정체고요. 퇴근 정체도 겹쳐서 상일부터 송파까지 12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성남부터 청계터널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김포요금소에서 김포대교 쪽으로도 사고 나서 막힙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에 사고 여파가 더해져서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오목교 쪽으로 사고 여파받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고척교부터 금천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나 속 인터뷰. 귀에 속 맘에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반도체와 텔레비전, 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것인데요. 발표한 시점이 묘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모호하고요. 한일 관계의 신뢰 손상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 신뢰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어떻게 손상됐다는 것인지 앞서서 유재일 평론가와도 관련한 이슈 다뤄봤는데요. 자, 이번엔 일본 출신의 한국인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또한 정설진 경제평론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네. 일본에서는 레이와 시대 첫 국제 행사였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걸었던 정치적 기대가 대단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남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남북, 북미, 북중 정상들이 차례로 만나면서 아베 총리가 동아시아 외교에서 소외됐다. 아베 패싱이다. 이런 얘기도 돌았는데 일본 내에서 아베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파악되세요? 예, 먼저 일본 사람들이 마지막 폐회식 때요. 네. 많은 전사들이 아베 총리하고 악수조차 하지 않고 그냥 헤어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목격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보통 이게 그 배회식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위장극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리고 계속 그 사회 역할을 해왔던 아베 존니에 대해서 악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밖에 없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것으로 일본에서는 상징적으로 이번 G20이 실패였다라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그 몇 년 연속으로 사실 그 G20에서 그 자유무역이라는 부분에 정확한 그 이야기가 많이 미뤄졌다라는 거죠. 말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이 좀 있는 것도 하고 이번에는 또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너무 그 위식하면서 신경 써서 네. 실제로 해야 됐던 위장극의 역할은 바로 특히 일본의 국제적인 자유무역으로 계속 간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것으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실망한 거죠. 많은 그 나라 전산들이.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네. G20도 그런 식으로 약간 마지막에 굉장히 증욕적이었는데 또 증욕이 바로 남북미 회담으로 이게 예.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 그 아베 신도 일본 총리가 완전히 그 배싱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그 한일 정상회담을 계속 그 거부를 해가지고 예. 그 다른 전산들하고는 거의 다 만났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만 그런 식으로 상당히 괴롭힌 곳입니다. 이미 그 G20 회의에서도 한국을 예. 배제시키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배제되고 이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배제된 게 아베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시각들이 좀 있어요. 한국을 일본에. 배제했는데 이제 본인이 배제됐다 이런 얘기군요. 예. 자,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뭐 우리 산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제 제재 조치를 일본이 결정했습니다. 징용 배상 판결에 관련된 조치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조치를 내렸을까 궁금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 이것은 7월 말에 그 자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번에 G20에서 자면 선거를 위해서 아베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찬식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묻혀졌고요. 네. 그리고 남북미 회담이라는 일본에 있어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악재가 되는 그런 패싱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일본이 강하게 이제 그 한국을 희생시켜가면서 외교적인 성과가 있다는 식으로 내놓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현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7월에. 사실 그 우리 네. 한국이 그 이런 아베 조치에 대해서 긴장하고 벌벌 떨고 뭐 좀 굴욕적인 모습을 좀 보여야 될 텐데 뭐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단 말이죠. 7월 그렇죠. 7월 한 달 동안에 지금 사실은 어떻게든 효과가 나야 그 뭐 네. 아베의 그 체면이 서야 뭐 이것이 지금 먹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일본 기업들도 한국이라는 시장을 저런 식으로 막아버리면은 우리한테 네. 더 큰 손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타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에 공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전혀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삼성이라든가 많은 재벌들이 그 미국 안에 공장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가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그 미국에서도 반도체로 그 여러 가지 기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기타 세계 많이 한국 공장들이 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잘 생각하면 그렇게 타격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감정 외교, 갈등 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계속 통상 보복을 예고했는데 외교부는 방관만 하고 있었다. 경색된 한일 관계와 무역 보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한일 의회 교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그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보자면은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런 방향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일본이 보복에 나선다라는 것 자체가 예. 있을 수 없는 그 행태이고요. 네. 사법의 문제를 왜 경제 보복으로 나선다라는 이야기죠. 네네. 일본이. 그리고 예. 또 이번에 보복이 아니다라는 것도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누구나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일본이 하는 거짓말.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화이트국에서 왜 어떤 이유로 한국을 배제한다라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신뢰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신뢰관계라는 것은 바로 가장 큰 부분은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보복이 아니라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일본 정부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91년에 일본은 65년도에 한일 총무권 협정을 말하면서 개인 총무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이게 일본 정부가 말한 거예요. 네네. 소멸된 것은 국가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외교 보호권이 소멸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소멸되었다고 말한 외교 보호권을 일본이 아주 이상하게 발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네. 예, 오히려 현재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외교 보호권을 발동하지 않고 사법의 판단에 맡긴다라는 그러한 아주 전산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체 우리 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건데 아니 사법부한테 그 일본 불편할 판결하지 마라 이래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 분명히 아닐 텐데. 예, 하나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 한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외교 보호권이 사실 그 일본도 사라진데 지금 그것을 아주 왜곡시켜서 발동하고 있다라든가 네. 한국의 이번에 판결의 전단성을 계속 설명하는 부분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일본 쪽이 옳다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네. 마치 일본 측이 옳다는 식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국제법을 왜곡시키고 한일 관계를 더 왜곡시키는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이다. 예.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한국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정철진 평론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에 포함되는 품목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이제 크게 현재 나온 건 세 가지입니다. 에칭가스가 있고요. 예. 포토 리지스트라고 해서 리지스트. 일본산 필름, 그러니까 폴리이미드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좀 나눠 설명해드리면 에칭가스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정교하고 먼지 한 가닥, 한 올에도 굉장히 오류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세정할 때 쓰는 가스를 그렇죠. 말하는 거군요. 굴소 이렇게 불러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리지스트라는 것은 이제 판을 제작할 때 잘게 막 찍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림 같은 걸 이렇게 그린 감광액을 이렇게 반짝반짝 되게 유도하는 이제 그런 액이 되는 거고. 리지스트라고 하고. 예, 단계 있고 일본산 필렛 이거는 이제 우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폴더블 폰 삼성전자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화면에 들어가는 필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수출을 하겠습니다 하면 수출 허가 이런 신청 면제 아무런 그 과정이 없어요. 통관 같은 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냥 그 프리패스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특혜를 부여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어마어마한 큰 선이잖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신청, 이 수출 허가 면제를 안 해주겠다.
매번 승인을 받아라. 근데 이 승인을 할 때가 보통 한 3개월 이상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수급의 차질을 빚게 될 것이고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고 디스플레이 강국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부품, 이 소재가 늦게 혹은 제때 공급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이제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이 뭐 일종의 보복 뭐 여기에 첫 카드로 꺼내들게 된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경제 보복. 그 반도체 관련주 같은 주식시장 반응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오늘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가장 저도 뭐 동료들 전문가들과 얘기해봤을 때 이게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재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과연 어느 정도 악재일까 이렇게 잘 뭐 연구소에 이렇게 문의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정교한 분석이 없어서 그때 생각했던 게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약간 엇갈리는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꽤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2% 가량 오랐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경제 보복이어서 크게 급락하고 뭐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가는 이번에 그 일본의 경제 보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데 아직은 몰라요. 한 일주일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주식시장 반응으로 네, 이걸로 1, 2틀로 이틀이죠. 네, 타격이 확인되긴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전 이번 한 주는 계속해서 좀 주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요, 이번에 요 세계 품목에 대한 1차 공격으로는 일단은 좀 상황이 중립재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세계라는 게 결과적으로 3개월 우리도 보유가 재고가 있고 하니까 뭘 노렸을까? 아베 7월에 이번에 있을 참의원 선거, 그다음에 이제 8월이 되면은 앞서 이제 제가 앞에서 전문가가 얘기했지만은 이제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이제 자산 매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팔아서 이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주는 이런 대목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해결이 되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만에 하나 경제 보복이 끝난다면 이건 중립적인 재료인데 제가 약간 좀 주목하는 것은 혹시 일본이 2차 공격을 또 하나를 한 1, 2주일 상간으로 낼까 말까 이 대목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추가 하나의 카드를 또 든다. 지금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게 반도체 제조 장비고 어떤 식으로 태클 거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강국이잖아요. 생산도 가장 많이 하고 기술도 좋고 막 최고의 반도체를 내놓는데 그걸 만드는 생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2차 공격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한 부품인 계측기라든가 철강 소재라든가 이걸 가지고 추가 공격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일본이 좀 작심하고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당분간 요 세 가지 품목만으로 갖고 우회적으로 우리와 협상 이런 카드들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글쎄요, 요 1차 하여간 여기선 중립이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포인트는 또 한 번의 공격이 들어올 건가 말 건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을 두고 보수 언론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그동안 방관해 온 거 아니냐 이런 질타도 하고 있는데요. 정철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작년 10월 이후에 이제 판결 이후에 실은 12월 올 1월 초에 이제 일본이 경제 보복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더라고요. 하고 일본 내 시사 토크나 일본 내 프로그램에서도 이러이러한 거 우리 일본이죠. 일본이 수출 못하면 한국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부 대응이라는 게 외교적인 거는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경제 보복이라든가 이런 낌새가 좀 있었다면 가장 노릴 게 결국 반도체를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이 업계와 어느 정도 좀 협상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회의라든가 이건 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예측은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업계에다가 이러이러한 조짐이 보인다 이런 거 좀 알려주고 이제 이렇게 했다면 이제 굉장히 잘한 대응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취재가 필요한데요. 지금 몇몇 언론이 단독이라고 해서 올린 기사에 보면은
일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서는 여길 공격할 줄 알고 특히 뭐 불소 같은 거, 에칭가스 같은 것들에 예. 대해서는 좀 뭐 다변화도 해놓고 준비를 해놨다라는 일부 기사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당국이 그 경제보복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는지 하고 인식하는 이 정보를 네. 업계와 좀 공유했는지에 대해서는 네. 좀 후속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사안. 이 사안과 관련한 전문가 고견 살펴봤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뉴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진짜 뉴스를 찾는 뉴스 감정쇼. 뉴스 진품 가품.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예리한 시선으로 가품 뉴스를 쏙쏙 골라내줄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카카오톡으로 무작위 공유되는 가짜 뉴스부터 살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주말 이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도 이제 가짜뉴스 카톡방은 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위기는요, 예. 평소와는 좀 달랐어요. 오. 네. 보통은 이제 드라마틱한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네. 이 좀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급조한 듯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급조한 듯한 글들. 네. 거짓말인데 워낙 좀 뭐 허술해 보이는 거짓말 네.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입니까? 뭐 띄어쓰기도 그렇고 줄맞춤도 그렇고 내용도 그래요? 그렇고 좀 급조했구나라는 그럴듯해야 느낌이 되는데. 드는 예. 그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예. 이미 상황이 다 종료됐는데도 또 그 예측이 틀렸는데도 계속 올라오는 글들도 있었고요. 그래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이 한국 경제를 살려주시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만세다. 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 글은 이제 정규재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펜앤드마이크의 어떤 기사와 함께 이렇게 네. 올라왔습니다. 예.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 아침에 재벌 회장들을 만났잖아요. 네. 그걸 두고 하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사 내용을 보면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화웨이 전선 동참과 함께 미국 투자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카톡이요. 네. 그 30일 저녁 제가 정확히 확인한 걸로는 저녁 6시 30분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돌고있는 게. 그래요? 네. 이게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예정된 기사 아니에요? 예정된 기사였죠. 그런데 네네. 이미 30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의 화해의 발언, 제재 발언은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까지 이 화웨이라는 언급 자체가 없었는데 네. 마치 언급을 한 것처럼 이렇게 돌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카톡 글에 올라 있는 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예. 문재인은 주적 북괴뢰 정보와 군사 정보를 교환하겠다고 나발 불었다. 이 무슨 같은 짓인지 X 같은 짓인지. 네, X 같은 짓인지 예. 교환할 걸 교환해야지 군사 정보를 교환하다니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간접적으로 파괴하겠다는 꼼수라고 봐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북과 군사 정보를 교환하겠다. 뭐 이게 사실이라면 뭐 이미 크게 뉴스로 나왔을 텐데. 그렇죠. 예. 이 내용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군축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돌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이제 전문가들의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군사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되면 서로 이제 군 인사들끼리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럼 이제 서로 훈련 참관 정도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미래 일들을 이제 예측하는 거고 네. 군사 무기 정보를 뭐 주고받고 사실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아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네. 그 군사 정보를 교환하겠다는 말은 개념적인 표현 네.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 뭐 군사 정보 교류에 관한 협약을 맺고 네. 그렇게 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그런 분명한 어떤 실체가 확연한 네. 그런 행위가 있는데 이거 뭐 참관하겠다 이 정도 갖고 뭐 이 군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그렇죠. 단언하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예. 내용들이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요. 예. 세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들어보세요. 예. 조금 있으면 핵무기 완성됩니다. 시간 벌기 위한 작전. 네. 김정은은 항복할 사람이 아닙니다. 네. 청춘 남녀 데이트도 약속하고 만나는데 비핵화는 없습니다. 비핵화 약속은 네. 없다는 얘기예요. 쇼도 쇼다워야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요약하자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시간 벌기 작전을 이제 이루어주기 위해서 쇼를 한 거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네네. 이날 사실 이제 정상들의 만남이 워낙에 사전에 이제 협의되지 않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네네. 기자들의 동선도 많이 꼬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예. 뭐 두 정상의 얼굴이 제대로 화면이 안 잡히는 순간들도 있었고, 네네네. 네, 뭐 취재진과 경호 인력이 좀 뒤섞이거나 영상이 흔들리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미리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었다는 것들을 좀 반증해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경호원들이 네. 굉장히 아찔했을 거예요. 사실. 네. 예. 자 그런데 네. 이들의 주장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주장을 보면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쇼다 뭐 이런 내용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은 네. 북한이 지금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고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속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내용을 들어봐도 갑자기 이제 보통은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갑재 씨만 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이분들이 좀 이제 멘붕이 찾아온 것 같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멘붕이 온 것 같다. 뭐 이런 네.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네. 평정심을 잃어버린 네. 그런 상황이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카카오톡이나 뭐 극우 유튜버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 언론들도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지금 그 뭐랄까요 공황 상태가 아닌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트럼프가 제재 해제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김정은도 트럼프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면은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년 11월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해지는 시기를 노려서 도발을 위협하면서 제재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그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켜내는 것이 북핵 폐기를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한국 정부는 하지만 반대로 갈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리와 네. 김정은의 핵 보유를 거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그 논조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 이제 세 나라 정상이 만난 것을 이제 그냥 일회성이라든지 뭐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예. 뭐 이런 것을 두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성과가 없었다는 듯이 몰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판문점 회동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이 5,100만 국민이 김정은의 핵 인질, 핵 포로로 살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이분들은 과거에 한 몇 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통일은 미래다 이러면서 남북이 더 이상 이 분단 체제 속에 갇혀가지고 한 발짝도 미래를 향해 못 나가면 안 된다.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죠. 그 맥락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발언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한미 동맹이 이제 훼손된다 네. 이 주장을 펴는 과정이었었는데. 근데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반론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미국만 믿고 트럼프만 믿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보수 유튜버들의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참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식의 그 가짜 뉴스들 도는 걸 보니까 이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좀 이번에는 혼란을 겪고 있는 자기를 스스로 혼란을 겪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카톡방의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초단위로 올라오는데 이때는 그래도 좀 뜸했다. 네. 내용들이 좀 상대적으로 유통량이
줄어들었습니까? 다양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됐습니다. 예, 가짜 뉴스들이 뭐 얼마마다 한 번씩 올라옵니까? 뭐 초단위로 올라오죠. 초단위로. 네, 초단위로 올라오고요. 그 그래서 시의성, 새벽은 좀 새벽에도 올라옵니다. 새벽에는 빈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빈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쉴 새 없이 올라오고요. 예. 이게 제가 좀 분석해 보니까 네. 그 가짜뉴스 카톡방도 굉장히 시의성을 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시의성에 따라서 올라오는 뉴스들이 있고요. 시의성과 상관없이 계속 올라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가짜 뉴스로 판명된 것조차도 네, 그렇죠. 계속 유통이 특히 되고. 이제 5.18 유공자 관련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팩트 체크가 된 것인데도 계속 올라오고 네. 특히 뭐 동성애 관련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고요. 네, 동성애를 반대하는. 네. 예, 그래요. 그 뭐 한 번 얘기하면 안 믿지만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그걸 진실로 받아들인다. 이 괴벨스 논법이 먹히고 있는 세상이 있었어요. 자, 권지연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 서울학생교육원의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의 수련 지도교사로 있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익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대를 해봅니다. 한 명의 인명이라도 물에 빠지는